네, 이번 차시 두 번째 이 컴퓨터 인스택의 차시에서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안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보안을 굳이 왜 다루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따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들은 이제 ASLR, 그다음에 SSP, 그다음에 셀프 스택, 뭐 섀도우 스택, 사이드 채널 어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차시에서 배웠던 다뤘던 스택은 대단히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리얼 월드에서 스택을 사용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큐리티 섹션을 굳이 넣은 이유는 어떤 이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알아야 왜 현대 CPU가 스택 처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있었고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어떤 발전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복적인 공격과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공진화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택을 이해할 수 있는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영상의 이제 목적이 이제 보안을 어떻게 뭐 익스플로잇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메소드에 관해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떤 보안을, 이런 어떤 시큐리티를 공부하는 게 아키텍처적으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다. 특히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키텍처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 공격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격 방식 자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아키텍처를 깊게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별도의 아키텍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암드 64를 기반으로 하는데, 뭐 사실 모든 아키텍처가 비슷비슷한 이름을 가져요.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시큐리티 기능들은 결국에는 하나로 이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떤 플랫폼이든지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어떤 보안 프리미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섀도우 스택도 이제 이거는 X86 용어죠. 암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게 있고, 아무튼 뒤에 가서 다뤄볼게요. 이것들은. 그래서 먼저 처음 봐야 될 거는 어떤 이 어택에 대한 오버뷰 등인데요. 스택이 어떤 어택에 관해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택은 이제 CFI 컨트롤 플로우 인터리티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어택 벡터다. 그다음에 이제 컬링 커미션을 맞는 일관된 레이아웃을 지닌다. 이거는 가장 이제 필요하면서도 이 어택 벡터가 자주 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이제 서브 루틴 간의 어떤 소통이 되려면 일관된 컨벤션이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택의 레이아웃, 메모리 레이아웃은 항상 일관된 이 특징을 가져요. 뭐 순서들 어떤 ABI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뭐 리턴 어드레스가 있고 뭐 레지스터가 있고 뭐 스페어 레지스터가 뭐 있고 뭐 로컬 베리어블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레이아웃이 정렬돼 있고 얼라이먼트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순서로 있기 때문에 이 어택에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공격 방식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DOP라든지 뭐 ROP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격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모든 공격은 결국에는 이제 컨트롤 플로우의 무결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원리 어택도 넓게 보면 사실은 컨트롤 플로우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다 관련이 있고, 아무튼 이거를 알아두면 좋다. 결국에는 컨트롤 플로우를 어떻게 보호하냐가 사실은 핵심 주제인 거고, 그래서 CIFI에서는 무조건 이제 런타임 체킹도 같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돌리기 전에 어떤 스태틱 애널라이즈도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컴파일 타임에 필요한 거고, 사실은 런타임에서도 어떤 바운드 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유명하죠. write XOR execute라 해가지고 이 어떤 페이지의 권한은 이제 그 쓰기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execute가 가능하거나 둘 중 하나 된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보안 원칙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NX 비트라 해가지고 no execution 비트라는 것들이 이제 뭐 X86에선 존재한다. 이 비트가 켜져 있으면 이 코드 영역은 실행할 수 없는 코드 영역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스택 오버플로우를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이 스택이라는 이제 라이트 가능한 코드 영역에 의도적으로 이 어떤 코드 가젯들을 주입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코드가 만약에 이 스택 영역 내에서 코드가 실행이 가능해졌다 하면 이제 이 NX 비트가 없었다면 이 코드가 실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자체가
어떤 코드 실행까지 가능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 단위에서의 보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근데 이것들은 보면 이것들은 이제 하드웨어 안에 이제 MMU 같은 이 유닛들이 이제 하드웨어 메소드로 관리되는 방법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버헤드가 거의 없다 볼 수 있죠. 그냥 하드웨어 복잡성만 증가하는 거고, 사실은 뭐 인텔 CET나 팩 같은 경우, 뭐 암드의 팩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방법들이고, 이런 방법들을 제외한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고비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런타임 뭐 모니터를 사용한다든지 뭐 런타임 체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되게 이런 어떤 보안 기법들은 하드웨어가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진부한 얘기들인데 안 다룰 순 없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어떤 댕글링 포인터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봅시다. 아래 보면 이제 이거는 널 PTR이 있죠. 이거는 C23에 추가된 건데 이거 C 뿔뿔에 있는 널 PTR이랑 포인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아무튼 왜 다음과 같은 이제 컨벤션이 C에 있을까? 이런 컨벤션들을 이제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우리 항상 프리를 한 다음에 이 어떤 포인터에 대해서 널을 넣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건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더블 프리를 막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가 두 번 되는, 같은 포인터에 대해서 프리가 두 번 되는 걸 막고요.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공격 벡터죠. 그다음에 이제 어택 벡터를 완화시키는데, 이제 어떻게 완화시키냐면 그거를 다시 역참조 디레퍼런스를 이제 프리든 그 포인터에 대한 디레퍼런스를 막음으로써 이제 미티게이션을 한다, 완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폴트를 왜 넣었냐면, 이거가 왜냐면 우리가 이제 널이 뭐예요? 널이 사실은 0이잖아요. 우리가 0을 역참조를 하게 되면 0에 접근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세그멘테이션 폴트를 일으켜요. 그게 이제 어떤 운영체제 레벨에서 그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0으로 이게 초기화된 포인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취약한 접근을 무조건 막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 사실 이게 사실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즈 애프터 그 리턴이 아니라 유즈 애프터 프리예요. 프리. 그러니까 이 프리된 이후에 그 메모리에 다시 역참조하는 것들을 이제 유즈 애프터 프리라고 하고, 스택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버퍼 오버플로 공격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댕글링 포인터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한 이제 댕글링 포인터 실수가 발생한 코드 영역 코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댕글링 포인터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실수를 하실 분은 없다고 봐요. 제 영상을 보실 분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애널라이저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런 실수들은 다 이제 경고를 때려주죠. 컴파일러 타임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뭐 흔한 취약점으로는 뭐 VLA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뭐 굳이 다루진 않을게요. 그래서 물론 아래 다루겠지만 뭐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사용한 뭐 스태틱 애널라이시스나 아니면 뭐 세니타이저, 뭐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런 뭐 간단한 에러들은 사실 그다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메모리 세이프 랭귀지를 사용해도 여전히 런타임 바운드 체킹이 고비용이라는 점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제가 체크해 두신 부분을 보면, 이거는 러스트 기능을, 이걸 방지하기 위한 러스트 기능을 옆에다 달아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떤 더블 프리나 아니면 유즈 애프터 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오너십 메커니즘을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어떤 시멘틱적인 거라, 어떤 랭귀지 시멘틱적인 거라 무료로 작동을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버플로우 체크란 플래그로 껐다 켤 수 있는데, 이 바운드 체크란 메커니즘 자체는 어떤 런타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러스트에서도 여전히 고비용이다.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바운드 체크는 끌 수가 없어요. 이 바운드 체크는 언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서 얘는 아예 끄는 컴파일러 플래그가 없는데, 이제 오버플로우 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릴리즈로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플래그예요. 얘네들은 워낙 고비용이기 때문에. 근데 바운드 체크 기본적인 뭐 인트가 뭐 오버플로우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바운드 체크에 들어있는 기능이라, 이런 것들은 활성화돼 있고 끌 수도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반적인 이것들 한번 볼게요. 어떤 메모리 커럽션에서 몇 가지 축이 있다. 이걸 지금 보면 어떤 되게 계층적으로 보안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안 업계에서는 많이 이제 뭐 디펜스 인 뎁스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축을 제가 이번에는 소개를 해볼게요. 어떻게 이제 이 메모리 레이아웃을 보호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컨트롤 플로우를 보호하는가, 그다음에 인클레이브로 어떻게 이거를 격리하는가, 코드 영역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이드 채널 어떻게 다룰 건데, 어떻게 아웃 오브 모더 익스큐션의 리더버리티를 제약하는가. 이거 사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인클레이브 슬라이드를 조금 빼먹었어요. 왜냐면 이 분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인클레이브까지 넣기에는 너무 커져서 빼먹었는데, 근데 좀 아주 간단하게 다루자면 결국에는 이제 무결성의 핵심인 거예요. 무결성의 핵심인 거고, 어떤 TE라고 하는 어떤 트러스트 익스큐션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어떤 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먼저 이게 주도해가지고 만든 어떤 표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어택 스페이스, 어택 서페이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PM을 강제로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아닌 것 같던데. 아무튼 이런 것도 사실은 TE의 한 예고. 그다음에 이제 TE도 중요한 게, TE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디펜스 인텍스랑 되게 비슷하다. 이게 체인 오브 트러스트라 해가지고 어떤 뭐 롬부터 시작해서 뭐 UEFI 뭐 운영 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체인 오브 트러스트가 이게 계속 체이닝 돼가지고 신뢰가 유지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AR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클레이브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트러스트 존이라 해가지고 그 시큐어 모니터로 이제 노멀 월드하고 시큐어 월드를 전환하는, 그러니까 두 개 월드를 이제 콘텍스트 전환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SGX라고 해가지고 어떤 메모리 영역 내에, 그러니까 동일한 메모리 영역 내에 어떤 인클레이브 영역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CPU 내부에서 암호화되고 이제 복화되는 영역이라서 이제 외부에서는 이 이미 암호화된 메모리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점은 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 단위에서 이제 OS보다는 권한이 높죠. 이 시큐어 모니터라는 단위에서 이 전환을 하는 방법에, 그러니까 이 시큐어 모니터 자체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OS를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 되게 비특권적이잖아요. 그 애플리케이션 레벨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특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채널 어떻게 취약한 점이 또 있고, 그래서 SGX가 아직도 사이드 채널 어떻게 많이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점은 SGX는 영역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이게 특정한 이제 부팅될 때 이제 할당된 그 아주 좁은 영역만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깊게 다루지 마시다. 아무튼 이런 것들 있다고만 알아두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다뤄볼 거는 이제 스페이셜한 영역인데요. ASLR이 어떻게 이제 메모리 레이아웃을 스페이셜하게,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냐를 먼저 다뤄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ASLR이라고 하는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스페이스 얘들을 어떻게 이제 레이아웃들을 랜덤하게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어떤 메모리 세그먼트들을 이제 버추얼 메모리 VM 안에 무지하게 배치해서 고정된 어떤 페이로드를 완화시킬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스택 영역도 무지하게 배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점은 이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코드 영역이 고정된 주소로 작동하면 안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 ASLR을 이제 그 로더 단위에서 작동을 시키려면 바이너리가 항상 파이로 이제 빌드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가 뭐냐면 이제 포지션 인디펜던트 익스큐터블인데, 이제 이름 그대로예요. 이 상대 주소를 사용해가지고, 상대 주소나 아니면 뭐 글로벌 오프셋 테이블을 사용해가지고 이 메모리에 어디에 위치하든, 그러니까 뭐 0에 위치하든 뭐 만에 위치하든 뭐 상관없이 그냥 이
위치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바이너리인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항상 이 전제 조건이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몇 가지 최적화들이 있는데 문제를 다뤄보자면 이제 코드 섹션이, 그러니까 코드 영역이 그러니까 2GB 이내일 경우에, 그러니까 앞 위 아래로 2GB니까 총 4GB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몰 코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암 같은 경우에 조금 넓어가지고 4GB인데, 아무튼 이럴 경우에는 RIP,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포인터 렐리티브 어드레싱이 가능해가지고 우리가 이 상대 주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위아래 2GB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프가 가능하고 뭐 콜이 가능하고 하겠죠. 뭐 이상이거나 이제 컴파일 타임의 주소가 알 수 없는 다이머리 링킹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다이머리 링킹 라이브러리는 어디에서만 배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소로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주소가 2기가 이내에 있을 거라는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엘프에서 어떤 글로벌 옵셋 테이블을 필요로 하고, 이게 주요 벡터로 작용하긴 하는데 이런 완화 기법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주요 글로벌 옵셋 테이블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링크 타임에 리얼 어드레스를 가르쳐 두고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이름 그대로 어떤 오프셋들이 쭉 있는데, 이 링커가 이제 로드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오프셋 테이블에 있는 주소들을 이제 실제 리얼 주소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제 상대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아무 메모리 애드레스나 로드하던 다이맥 리로케이션이 없이 로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맥 리로케이션이 가능하려면 어떤 심볼들이 전부 비더블리티, 그러니까 그 로더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바이너리 안에 이제 심볼들이 전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있는 어떤 글로벌 비저빌리티도 결국 어트팩터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가 되게 취약하다.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인포메이션 릭이 일어나고 우리가 ASLR을 쓰는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이 바이너리가 PIE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메소드의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얘네들이 어떤 확률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항상 충분히 보안적으로 안전한 이제 엔트로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가 이제 주요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래는 뭐 약간 뭐 역사적인 설명들인데, 리눅스 5.6부터 이제 랜덤의 엔트로피 풀 블로킹은 퍼포먼스 이슈로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얘한테 이제 그 우리가 암흑적 안전한 이제 그 난수들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난수가 막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 풀에 이제 어떤 엔트로피를 저장해 뒀다가 이제 요청이 되면 그때 이제 난수를 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풀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래는 블로킹하도록 동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성능 이슈가 크다. 그래가지고 어떤 엔트로피 풀이 블로킹이 제거되고 이 부팅 시에 이제 엔트로피 수집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언블로킹한 상태로 동작하도록 접근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랜덤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뭐 보통은 이 엔트로피를 어디서 얻냐, 그러면 TSC 같은 뭐 CPU 타이머의 지터 노이즈를 사용하는, 이 CPU 타이머가 항상 일관된 그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하드웨어다 보니까 아주 살짝씩의 지터 노이즈가 있어요. 이런 노이즈들을 사용해서 어떤 하드웨어 장치에 피현자가 발생하는 노이즈에서 엔트로피를 수집하기 때문에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팅 때 이런 랜덤 엔트로피를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이메일 디바이스에서는 사실은 보통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유저들이 어떤 되게 엔트로피가 되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유저들이 뭐 클릭을 하거나 막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뭐 껐다 켰다 하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엔트로피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전부 다 무작위성인데, 이 인베디드 디바이스 어떤 인풋이 사실상 거의 없는 이런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는 이런 어떤 되게 한정된 그 엔트로피 소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암묵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난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리눅스 설계 철학 자체가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이게 리눅스 토르바이즈가 이제 어떤 걸 되게 중시하냐면, 일단 이론적인 것들은 그다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엔트로피 블로킹이 있어야지만 이제
암흑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큰 차이가 없다. 이제 부팅 시에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어떤 랜덤 엔트로피 소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암흑적으로 안전한 그런 난수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입장 하에 이제 어떤 블로킹이 제거되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여전히 그 논란이 있는 주제들이에요. 이 리눅스에서 이 항상 이제 가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 보면 항상 이 어떤 암호학이나 어떤 랜덤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어떤 패치 노트나 아니면 커맨 메시지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것도 사실 되게 이론적인 공격이라서 굳이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긴 했는데, 뭐 아직 남아 있는 이제 32비트 디바이스는 이 배치할 수 있는 주소가 영역이 되게 좁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가 작아서 힙스펠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리눅스 5.18에 변경된 이 엠맵이라는 이 시스템 콜이 이제 그 휴지 페이징을 리턴하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지 경계에 맞춰야되므로 사용자나 주소 공간인 이제 9비트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9비트라는 이제 주소 공간 자체가 줄어든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작게 적혀 있는데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일치율과 함께 엔트로피는 중요한 CFI 매트릭스 하는데, 사실은 이 매트릭스 자체가 엄밀하게 말해서 그다지 신뢰할 만한 매트릭스가 잘 없긴 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에어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게 왜 여기가 에어라는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신뢰할 수가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결국에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이 매트릭스 전부 다 성능 지표로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이런 도입함에 따라서 얼마나 성능이 낮아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 스페이스가 줄어드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주로 보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엔트로피도 주요한 이제 매트릭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왜 이걸 굳이 언급했냐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성능과 보안의 트레이드오프 중 가장 좋은 예시 중 하나라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인텔 경우에는 이제 휴지 페이지에 대한, 그러니까 2MB 아니면 이제 뭐 아키텍처 매뉴얼에는 4MB짜리 그것도 있는데, 이제 휴지 페이지에 대한 별도의 이제 TLB 트랜스레이션 로그 어사이드 버퍼가 있어가지고, 따라서 이 별도의 버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교체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걸 이 별도의 이제 TLB로 관리되기 때문에 더 성능에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성능과 보안의 트레이드오프 예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은 이제 ASLR로 하는 이제 스페이셜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봤다시피 어떻게 메모리 레이아웃을 보호하느냐. 그래서 ASLR이라는 방법은 이 메모리 레이아웃을 랜덤하게 배치함으로써 어떤 고정된 페이로드를 쓰는 어떤 그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컨트롤 플로우를 어떻게 보호하냐에 대한 거예요. 컨트롤 플로우는 이제 보면 이제 템포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템포럴한 것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SSP나 뭐 세이브 스택 아니면 섀도우 스택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아키텍처별로, 그러니까 인텔과 이제 ARM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사용되는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브 루틴에 이렇게 추상을 하자면 이제 콜과 콜리로 나누지잖아요. 그러니까 호출하는 사람과 호출 받는 사람이 나누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패스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는 이제 포워드 패스하고 이렇게 뒤로 가는 이제 백워드 패스가 있어요. 근데 앞부분으로 가는 포워드 패스는 보통은 이제 뭐 버추얼 테이블 디스패치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서는 결국엔 보통은 이제 어떤 고정된 주소로 강요가 많죠. 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항상 후라는 뭐 함수로 호출한다 치면 후만 이제 호출하고, 뭐 이 주소가 후라는 함수 자체의 어떤 주소가 변하진 않죠. 물론 이제 vtable
버추얼 테이블 디스패치는 물론 예외예요. 이거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COP라고 하는 공격들에서 나타나는 방식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법들이 나왔죠. 그래서 CFI하고 CFA라는 기법인데, 얘네들 CFI는 기본적으로 이 공격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계속 실행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어떤 증거, 어떤 로그들을 남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다룰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이 중요 벡터는 이 백워드 패스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 리턴 주소는 항상 어떤 위에는 이제 그 예외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고정된 주소로 가는데, 그 리턴한 주소는 항상 그 예외 없이 항상 다이나믹 어드레스로 리턴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택의 리턴하는 주소 자체가 항상 그 어떤 거를 실행하고 있는 따라서 시행 콘텍스트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리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은 어느 어드레스든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스택에 담겨 있는, 이 스택에 저장돼 있는 이 리턴 어드레스를 조작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어드레스든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취약점이 생기겠죠. 이거를 이제 이 리턴 어드레스 자체를 데이터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기법 자체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리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하는 ROP라는 기법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활용하는 방법으로 뭐 리턴 투 랩시라든지 아니면 뭐 가젯들을 사용한 체이닝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 어떤 기법들이 나왔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스택 카나리라고도 하고, 이제 GCC에서는 이제 스택 스매시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SSP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이제 이후에 이제 뭐 ASLR이 등장했고, 위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 스택이 제일 최근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어. 왜냐면 위에서 계속 말했다시피 하드웨어가 없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 오버헤드의 상한선을 5%로 많이 정해요. 이 5%보다 이상인 그 솔루션들은 실용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섀도우 스택 같은 경우에 초기에 나온 것들이 이제 오버헤드 거의 20에서 30%까지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메모리를 계속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용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어떤 이런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많이 여러 운영체제 적용도 되고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전반적인 오버뷰를 한번 봤어요. 이 어떤 패스에 대한 어떤 공격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미티게이팅 백워드, 그러니까 백워드를 완화하는, 그러니까 사실 완화는 이제 사실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룬 이 그 ASL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확률적 방법이기 때문에 완화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 말하는 완화는 사실은 이거를 100% 방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약간 어떤 법률적 수사적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방어한다고 안 하고 이제 완화한다고 말하죠. 스택 스매싱 프로텍션이 어떻게 완화하냐,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플래그를 통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콜 스택에 이런 식으로 배치될 거예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스택의 리드 라이트 비례식성이 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나리 값을 덮어 쓸 수,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는데 오버라이팅을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로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체킹에 실패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카나리 값 자체를 이제 함수의 에필로그에서 검증이 필요하고, 이 카나리 데이터 자체를 덮어쓰기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해결책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예 이제 스택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어떤 스펙 피벗이라든지 FSB 같은 기법들을 사용하면 이거를 되게 쉽게 우회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저비용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되게 아주 작은 거의 이제 하드웨어 워드 정도 크기에 차지하는 카나리를 하나 집어넣음으로써 이거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저비용으로 꽤 괜찮은 보안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배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버퍼를 이제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 버퍼들을 제일 아래다 배치한 편인데, 왜냐면 이제 이렇게 두면 이제 어떤 버퍼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버퍼들이 서로 이제 오버플로우를 경쟁을 하면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작동하는데 버퍼가 위로 이제 증가할 건 아니에요. 이 스택은 아래로 증가하고, 그래서 버퍼가 이제 위로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카나리를 덮어 쓰게 되고, 이게 덮어 써지고 나면 이 에필로그 함수 이제 실행하고 리턴하기 직전에 리턴하기 적 어, 리턴하기 직전에 작동하는 코드에서 이 카나리 값을 검증을 하는데, 이게 이미 덮어 써져 있어요. 값이 달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잘못 오버플로가 일어났다. 어떤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런 버리피케이션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떤 트레이드 오프 결정들이 있는데, 트루 포지티브가 펄스 포지티브, 뭐 메모리라는 세 가지 트레이드 오프 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실제 공격을 잘 탐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탐지가 없는지. 그러니까 오탐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정상 작동하는 코드를 이 보안 때문에 이 방해한다, 이거 방지한다라는 건 사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 탐지율을 줄이더라도 오탐지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게 사실 설계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메모리에 덜 접근하느냐 아니면 메모리 크기를 적게 차지하느냐도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카나리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 워드 크기만 차지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은 적지만 어떤 트루 포지티브에는 취약하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기법들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볼 거는 이제 세이브 스택인데, 세이브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워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데이터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DOP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데, 사실 DOP 자체는 너무 이론적인 영역이라 제가 굳이 위에서 다루진 않았거든요. ROP와 마찬가지로 GOP 자체도 이제 어떤 튜닝 컴플리트함이 증명됐기 때문에, 물론 공격에 사용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우리가 뭐 어떤 뭐 제로데이 어택을 막 하거나 할 건 아니잖아요. 막 그런 걸 찾거나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굳이 다루지 않아요. 이건 너무 이론적인 영역이고, 아무튼 이런 플래그로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장 세이브 스택의 가장 큰 어떤 아이디어는 세이브 스택과 언세이브 스택을 분리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이브 스택 자체는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콜 스택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리턴 어드레스나 레지스터나 뭐 스페어 레지스터, 뭐 로컬 베리어스,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영향이 없는 로컬 베리어스를 여기 담고, 이제 오버플로우에 취약한 것들은, 이제 버퍼 같은 오버플로우에 취약한 것들을 이 언세이브 스택에 아이솔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작동하냐? 일단 대다수의 작은 펑션들은 세이브 스택만 사용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그게 크지 않다는 점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버퍼들을 언세이브 스택에 몰아 넣음으로써 뭐였더라, 로컬리티, 그러니까 지역성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연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세이브 스택이 어디서 지원하는 거냐, LMVM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쉐더 콜 스택이라는 것도 지원해. 두 가지가 있어요. LMVM에서 스택의 보안 기법을 크게 두 가지 지원하는데, 하나는 세이브 스택이고 하나는 이제 쉐더 콜 스택인데, 쉐더 콜 스택은 뒤에서 다룰 쉐더 스택의 소프트웨어 베이스 구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로 껐다 켤 할 수 있고, 이거는 뒤에 가서 다룰 거니까 이거는 쉐더 스택이고 얘는 세이브 스택이다라는 것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세이브 스택은 격리다. 그러니까 언세이브 스택으로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것들을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반면에, 섀도우 콜 스택은 어떤 리턴 어드레스들을 별도의 이제 스택으로 분리함으로써 이 리턴 어드레스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도 이제 완벽한 취약점 완화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례통의 영향력을 좁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완벽하진 않겠죠, 물론. 그래서 그냥 영향을 줄인다. 이 공격이 성공했을 때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다뤄볼 거는 이제 섀도우 스택.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백워드, 그러니까 ROP 공격을 막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암 진영에서는 GCS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컨트롤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X86이 이걸 너무 유명하게 섀도우 스택이라는 용어 자체 너무 유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다 섀도우 스택으로 통일할게요. 그래서 섀도우 스택을 하는 게 뭐냐, 이제 섀도우 스택은 별도의 아이솔레이티드 리전에
리턴 어드레스 저장에서 인티그레이티드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콜 스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버퍼가 여기 그대로 있죠. 그냥 리턴 어드레스만 보호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거가 쓰는 목적 자체가 왜냐면 ROP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리턴 어드레스를 검증하는 메커니즘 추가로 들어간다면 이 리턴 어드레스 변조가 어렵겠죠. 섀도우 스택에는 어떤 그 리턴 어드레스 콜 스택과 1대1 매핑되는 리턴 어드레스가 섀도우 스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SSP와 마찬가지로 에펠로그에서 검증이 필요하지만 덮어쓰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섀도우 스택 자체의 어떤 변조를 막기 위한 어떤 그 이 주소를 알아낼 수 없도록 이제 어떤 하드웨어 레벨 아이솔레이션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아니라면 인포메이션 리그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여기 아래서 이제 설명하듯이 뭐 일반적인 오픈에서 보면 5% 넘어서 왜냐하면 이제 섀도우 스택이라는 이 메모리 영역을 계속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펠로그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베이스 섀도우 스택은 실용적이 않았고 이후에 이제 인텔 CET 같은 하드웨어 지원이 나오면서 최근에서야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인텔 CET에서 다 알아볼게요. 인텔 CET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갈 정도로 쉬워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끝이거든요. 이제 컨트롤 플로우 인포스먼트 테크놀로지라는 인텔 CET를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아까 그 그림이 똑같이 나왔죠. 이 앞으로 가는 이 포워드 패스하고 백워드 패스가 있고. 그래서 이 포워드 패스를 어떻게 방어하느냐? 포워드 패스를 방어하는 방법은 IBT라 해가지고 인더렉트 브런치 트래킹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버넷 중간으로 콜하고 점프를 방지하는 기법인데요. 이제 이 명령어를 엔트리 포인트에다가 저장하면, 그러니까 어떤 이 루틴이 있을 때 여기 엔트리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택을 사용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콜을 했을 때 무조건 이 명령어가 있어야지만 검증이 된다. 그러니까 콜이나 점프 같은 인더렉트 브랜치들이 이제 여기 안으로 이 중간으로 점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 엔트리 포인트에 이 명령어가 있어야지만 여기로만 점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으로 점프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콜아웃 점프를 방지함으로써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이제 이 COP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리고 이 어떤 ROP는 어떻게 막느냐 하면 섀도우 스택을 위에서 봤던 그 섀도우 스택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 섀도우 스택을 사용한다. 이 섀도우 스택은 이제 사실은 뭐 콜이나 리턴 할 때 이제 자동으로 하드웨어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딱히 추가적인 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뭐 익셉션에 인한 스택 언와이닝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스택 되암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C++에서도 이 익셉션이 일어났을 때 이 익셉션이 이런 그 처리기, 그러니까 까지 익셉션 처리 핸들러까지 계속 이제 스택을 되감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 아니면 또 컨텍스트 스위칭 해가지고 이 섀도우 스택 자체는 이게 그 스레드마다 있겠죠. 그러니까 스레드마다 섀도우 스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을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프로파일링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섀도우 스택에 직접 포인터로 접근하는 것들, 아니면 어떤 JRT 같은 것들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스택을 관리할 때 스택에 직접 쓰는 명령어들을 제외하고 사실 인스트럭션이 굳이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면에서 인텔보다 훨씬 진보했어요. 훨씬 진보한 프리미티브를 제공하고요. 보면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훨씬 이제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더 세분화되고. 그래서 먼저 볼 것은 팩하고 그다음에 MT인데 이 두 가지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64비트 주소 공간을 전부 쓰지 않는다. 가정하에 주소 상위 비트를 메타데이터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너무 64비트 주소 공간은 사실 굉장히 큰 공간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램을 많이 뭐 서버는 뭐 메인 프레임이든 뭐 슈퍼컴퓨터든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64비트 공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남는 공간들이 항상 생기거든요. 여기를 이제 상위 비트를 이제 메타데이터로 활용한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CPU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그 버추얼 메모리를 이 전체 어드레스 상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버려진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어드레스 버려진 영역들. 그 영역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BTI는 IBT와 유사하지만 콜 점프에 따라 추가적인 플래그들을 지원한다. 리턴 붕괴도 팩으로 인한 제한. 그러니까 리턴 그리고 이 보면 이제 위에서 봤듯이 IBT 같은 경우에는 명령 하나로 다 처리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것들. 그러니까 BTI가 있을 때 BTI J라면 여기서 이걸로 오는 거는 점프만 가능하다. 아니면 어떤 BTI C라면 여기로 오는 거는 그 콜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약을 둘 수 있고,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루틴에 이제 서브 루틴에 들어오는 서브 루틴 엔트리 포인트에 있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이제 BTI JC 수밖에 없어요. 점프와 콜 둘 다 가능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그래서 이제 팩 시그니처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포인터 주소의 상위 12비트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시그니처, 그러니까 사인된 정보를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제 55비트에서 갑자기 하나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레인지 셀렉터라고 돼 있는데 이걸 뭐 의미하냐? 보통 어드레스가 어떻게 배치돼 있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배치돼 있거든요. 커널이 가장 상위 주소에 있고, 여기 아래는 이제 유저 그 애플리케이션에 쓰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higher half 커널이라고 하는 주소 맨 위 상위에다가 커널 어드레스 배치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거고,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여기 들어가는 팩이 이제 시그니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어떤 콘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키가 있고, 포인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 키는 이제 exception 레벨 1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키인데, 이 키를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따로 두거나 아니면 어떤 키 로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더 강력한 보안을 더 유지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선택 사항인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만드는 이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이제 키나 어떤 모디파이어가 콘텍스트가 되겠죠. 그거를 합쳐서 그 콘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를 합쳐서 이제 팩 사이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소와 앞부분 이제 어드레스와 이 뒤에 있는 팩을 합쳐가지고 이 최종 이제 포인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이 있어요. 그 서버 루틴에 이제 그 엔트리 포인트하고 이제 맨 아래에 들어가는 에필로그에 들어가는 이 에필로그 아니죠. 이 리턴에 들어가는 쌍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LR,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링크 레지스터하고, 그러니까 리턴 어드레스 담고 있는 링크 레지스터하고 이제 스택 포인터를 콘텍스트로 시그니처 생성한다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 명령어들을 이제 하용 호환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NOP로 취급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턴의 변조 방지와 동일한 호출인지 검증이 가능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콘텍스트로 삼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스택 포인터 자체는 호출 시점에 따라서 어느 때 이 펑션을 호출했는지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링크 레지스터는 이제 그 리턴 어드레스에 변조를 막겠죠. 그래서 아래 이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 전체를 이제 그 서버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서 사이닝을 했잖아요. 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검증을 할 때 우리가 처음 시점에 이제 스택 포인터하고 링크 레지스터 이 콘텍스트가 일치하지 않으면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서버 루틴이 실행되는 와중에 어떤 변조됐는지, 이 리턴 어드레스가 변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팩이라는 걸로 이제 ROP를 완화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점은 이 시작 부분에 들어가는 이 명령어는 이제 JC 랜딩 패드이기도 해요. 아까 위에서 BTI를 말했는데, 이 BTI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랜딩 패드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점프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완화할 수 있는
기법이고, 그래서 여기로만 진입 가능하다. 뭐 무슨 이제 이 JOP 자체가 COP의 일반화라 가지고 COP도 완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완화하는 랜딩 패드도 자동으로 추가한다. 자동 삽입한다. 그러니까 점프하고 코어 랜딩 패드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시작과 끝에 이 두 가지 명령을 놓는 것만으로도 이제 ROP와 뭐 JOP 둘 다를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루틴 자체를 이제 그 무결성을 이렇게 딱 맞게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전체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더 보완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MT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모리 세이프티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어택 벡터를 줄이는 작업이고, 우리가 맨 앞에 다뤘던 댕글링 포인터라든지 아니면 뭐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 세이프티를 위반하는 경우들이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어택 벡터를 줄이기 위해서 M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주소에 4비트 태그를 추가하는데, 이 4비트 태그는 팩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대신에 팩의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트로피도 중요한 이제 성능 지표 중 그 매트릭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저 애프터 프레이라든지 오버플로우 같은 것도 검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 irg라는 명령으로 랜덤 태그를 삽입하고, 그다음 stg로 스토어 태그를 삽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태그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어드레스 태그하고 메모리 태그가 이렇게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6바이트마다 16왜 16바이트인지는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16바이트마다 4비트의 이제 메모리 태그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 이 태그에 따라서 검증되기 때문에 이 포인터 자체가 어떤 이 버퍼의 경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태그가 다른 그런 메모리 영역을 접근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그걸 나중에 검증을 해가지고 어떤 취약점이 있었는지, 공격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검증은 뭐 자동으로 여는 건 아니고 이 수동으로 이제 이거는 사실 검증을 뭐 하는 하드웨어가 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증 자체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 어떤 동기적인 검증,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검증하는 것들 자체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냥 나중에 어떤 이런 것들이 위반했는지 아닌지 어떤 중요한 사실 영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릴 건데, 이것들을 이제 사실은 어떤 메모리 태깅하는 것들을 좀 더 일반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메커니즘을 CHERI라고 하는 건데, 뭐 Capability Hardware Enhanced RISC Instruction이라는 아주 긴 줄임말인 건데요. 얘들이 하는 게 뭐냐면 RISC의 어떤 확장 명령어 셋이라 가지고 뭐 AR64라든지 아니면 어떤 리스 V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스택 관련 어택 대다수를 완화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다루기에는 우리가 영역을 좀 아득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현재 가장 최전선인 기술 소개로 이제 간단히 말해 볼게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 포인터의 이제 캐피터블리티, 그러니까 126비트를 비트 캐피터블리티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건 아니죠. 이 포인터 자체가 128비트이기 때문에 어떤 바운드, 퍼미션 마스크, 오브젝트 타입 이런 메타 데이터들 자체를 포인터 자체가 담고 있는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 위에 이런 보안 정책들이 결합해가지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이 캐피터빌리티는 오직 이전 캐피터빌리티로만 생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캐피터빌리티가 어떤 체인, 트러스 오브 체인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T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체이닝 돼가지고 캐피터빌리티 아래 캐피터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단조성이 있다. 이제 어떤 파생 캐피터빌리티가 생성된 캐피터빌리티의 권한과 경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권한은 항상 축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펌웨어에서 할당된 캐피터빌리티가 부트로더에서 줄어들고 OS에 줄어들고 OS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별로 이 제약된 캐피터빌리티를 또 할당을 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권한 이제 우리가 링으로 관리했던 그런 권한과 다르게 되게 세밀한 권한을 메모리 단위에서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권한 상승 공격이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다지 제가 봤을 땐 중요한 속성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도메인 스위칭 전에 도달 가능한 캐피터빌리티는 증가할 수 없다. 캐피터빌리티가 더 증가할 수 없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사실 구현하기 만만치가 않은 게 익스텐디드 그냥 기본 2배의 워드 크기를 자랑하는 이제 레지스터들이 필요해요. 어떤 제너럴한 레지스터들 아니면 프로그램 카운터 뭐 익셉션 프로그램 카운터 뭐 스택 포인터 등 모든 종류의 레지스터에 대한 캐피터빌리티 확장이 필요해요. 또 정령 유닛이나 아니면 어떤 MMU 등의 대규모 하드웨어 수정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 논문들을 보면 이 논문에 주장하는 바는 이 어떤 현대적인 하드웨어에서 어떤 그 최대한 수정이 없게 우리 아키텍처를 디자인했다 하는데 사실은 수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 그래서 이런 확장된 레지스터, 익스텐디드 레지스터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레지스터 파일 크기가 최대 4배, 어떤 구현상으로는 이제 어떤 2배, 왜냐하면 컨퍼런스 캐피터빌리티가 있어가지고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패스들, 그러니까 어떤 파이프라인 패스에서 2배의 데이터 라인이 필요해요. 심드가 있는 경우에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심드는 128바이트 데이터 라인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다음에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RISC가 사용된 영역이 어디죠? 인베디드나 아니면 모바일 이런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전력 소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아키텍처인데 이게 과연 인베디드에 상용화 가능할지 그리고 인베디드에서 이 정도의 보안 요구 사항이 굳이 필요할지는 솔직히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권한 상승 공격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럼 일반적인 권한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 가지 패스가 있어요.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어떤 시스템 콜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은 익셉션 핸들링이죠. 익셉션 핸들링을 하거나 아니면 CC 콜이라는 특별한 콜을 사용하거나 뭐 센트럴 캐피터빌리티를 사용하거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CC 콜은 사실 되게 재밌어요. 메커니즘 자체가. 이게 shared capability를 특정 펑션에 전달해 권한이 필요한 작업을 펑션에 블랙박스 내로 아이솔레이션.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너무 어렵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작업을 그러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권한이 있는 그 펑션한테 이 작업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메모리를 0x 10에 있는 메모리를 조작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이 메모리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펑션에게 대신 이 권한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 펑션 내에서는 어떤 버리피케이션 어떤 이 메모리에 대한 접근이 올바른지에 대한 체크를 수행하고 실제로 이런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게 이제 CC 콜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드 캐피터빌리티라는 어떤 데이터 관련 캐피터빌리티도 같이 그 전송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단순한 버전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캐피터빌리티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실행 권한에 대해서만 이제 그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제 레지스터 캐피터빌리티는 각각의 레지스터가 별도로 지니고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레지스터 크기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메모리 캐피터빌리티는 16바이트 간격으로 메모리 태그 비트 확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메모리에 이제 포인터들이 저장될 때 얘가 이제 캐피터빌리티다라는 거를 이제 포인터로 이렇게 비트 하나로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 16바이트 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넥스트 레벨에서 일어나는 포인터 전송과 이제 메모리 주로 스택에 들어가는 로컬 포인터는 이미저블리티한 검증 태그로 1비트짜리 검증 태그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왜 이 검증 태그가 필요하냐? 사실은 이 검증 태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면 이 보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만 관리될 수 있는 그 검증 비트이기 때문에 보안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지 않나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물론 이제 이 포인터에 대해서만 이게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이런 것들 권한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어떤 레지스터하고 어떤 메모리에 있는 포인터에 대해서만 이런 어떤 캐피터빌리티라는 것들을 추가를 해 가지고 이 각각의 포인터에 대한 어떤 포인터가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 그러니까 바운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퍼미션, 리드 라이트 뭐 이런 퍼미션들에 대한 어떤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오브젝트 타입은 이제 이 캐피터빌리티 코를 위한 건데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다루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은 이제 이 템포럴한, 그러니까 템포럴한 컨트롤 플로우를 위해서 봤듯이 어떤 컨트롤 플로우 어떻게 보호하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현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인클레이브는 패스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남은 거는 이제 아웃 오브 오더의 익스큐션의 비더블리티를 제약한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이제 익스큐션 그 스페큘러티브 익스큐션에서 이 캐시에 남는 이 흔적들을 어떻게 제약하냐 라는 말로 다시 풀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가 메인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어떻게 취약점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거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스택과 그렇게 관련이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스택과 관련이 사실 모든 메모리가 메모리 관련 어떤 보안 취약점들이 스택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한데 스택과 직접적인 관련은 또 없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이거를 빼놓고서 현대 보안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해서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이 상당히 이제 되게 밀집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이드 채널 어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캐시예요. 데이터를 유출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고, 그래서 CPU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비저블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캐시를 거쳐야 돼요. 이건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뭐 아웃 오브 오더로 실행되는 명령어도 커비되지 않더라도 캐시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캐시 타이밍 어택으로 어떤 데이터가 읽었는지 어떤 데이터가 읽혔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중 하나가 플러시 로드라고 해가지고, 플러시 로드는 뭘 하냐면 이 메모리 캐시를 이제 플러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리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리로드 했을 때 이 캐시가 다 플러시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리로드를 할 때 이 라인의 캐시가 더 빨리 읽혀. 그러면 여기에 접근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메모리 위치에 어디에 접근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게 이제 플러시 리로드 방법이고, 이 플러시 리로드 방법 자체는 이제 같은 메모리 주소를 공유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프라임 프로브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같은 메모리 주소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대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채워놓는 경우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외부 하드웨어에서 여기 수정했다. 그러면 여기가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면 여기 이 메모리 접근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시 리로드에서 그 캐시 엑스의 속도가 빠르면 접근했다는 뜻이고, 프라임 프로브에서 캐시 접근 속도가 빠르면 접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타이머가 사실 제일 문제겠네요. 이제 어떤 지터가 적은 타이머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 JIT 위에서 동작하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이런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다. 그 여전히 남아 있다. 그다음에 스펙터에 대한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어요. 그거를 일단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은 이제 스테이트를 볼 수 없고, 왜냐면 로드스토어 유닛이 최종적으로 커밋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등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기 때문에 예측된 브랜치를 통계적으로 스페큘러티브 익스큐션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투기적 실행은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모든 취약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미스스펙티클레이션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스페큘레이션이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캐시에 이제 그 데이터들이 남아 있고 캐시가 그 채널로 그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채널로 기능할 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캐시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캐시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문제가 이제 X86에서는 그 라인필 버퍼라고 해가지고 이 캐시가 안 되는 메모리도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그 사이드 채널 어택이 또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예외적인 케이스고 이제 대다수의 사이드 채널 어택에서 사용하는 이 채널은 이제 캐시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물론 이제 이걸 완화하기 어떤 캐시 기법들이 있죠. 뭐 인텔에서는 캐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캐시 에로케이션 테크놀로지라 해가지고 어떤 논리적으로 캐시를 분할한 LLC, 그러니까 라스트 레벨 캐시를 분할하다든가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그 스페큐러티브 익스큐션은 어떤 지연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프로세서들은 다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잖아요.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는 중복된 유닛이 있어서 그런 유닛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의존성 없는 명령어들을 이제 병렬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의존성을 검증될 때까지 그 결과를 이제 리오더 버퍼라는 곳에 저장을 해요. 버퍼링해서 이제 아웃 오브 오더 엑스큐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이 분기 예측, 이런 어떤 브랜치 프레딕션의 이제 검증 자체가 이제 파이프라인의 되게 끝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실 공격이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변종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변종을 보면, 이거 사실 엄밀히 분류하자면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큰 틀을 보자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이제 어떤 취약점 막 전문가가 되려고 이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제 분류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제 스펙터 베리언트는 이제 컨디셔널 브랜치에 대한 스펙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아래 이제 어떻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나 간단히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컨디셔널 브랜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트레이닝 트루, 그러니까 계속 이 위치에 있는 컨디셔널 브랜치에 대해서 트루를 항상 나오게 학습을 시켜놔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여기서 보인 것처럼 브랜치 히스토리 버퍼에서 이 주소에 있는 이 브랜치는 항상 true일 거야라고 이제 히스토리에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기 예측기가 브랜치 프레딕터가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명령어를 계속 확정적으로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영역에 이제 어떤 인스트럭션을 이제 그 투기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익스플로잇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보통. 이게 왜냐면 이제 그 어떤 비밀 코드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비밀 코드라는 뭐 바이트, 여기서는 이제 바이트로 썼는데 바이트라는 어떤 시큐리티한 어떤 키가 있다고 쳐요. 그렇게 치고 이 바이트에 대해서 4096,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크기겠죠. 4kB라는 페이지 크기로 간격을 벌려서 캐시 라인을 분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플러시 리로드라는 타이밍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캐시 라인 자체는 이제 페이지 단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캐시 라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진 않겠지만 이제 간단한 예시로 보여준다면 이렇게 있다 치면, 만약에 이 바이트 하나하나가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놓으면, 이게 만약에 온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캐시 라인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록이 되겠죠, 캐시 라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어택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타이밍이 느려 빨라 이런 식으로 01010101을 추론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키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격의 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의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 베리언트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면 바운스 체크 바이패스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 코드를 보시면 되게 전형적인 이제 바운드 체크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처음에 취약점이 발견된 것도 이 어떤 범위를 체크하는 코드에서 이런 취약점이 발견된 이런 가젯들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베리언트 3는 멜트다운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베리언트 3는 뭐 때문에 일어나냐? 익셉션 이전에 이제 커널 메모리 액세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RDCL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익셉션 일어나기 전에 이제 커널 메모리 미리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캐시에 흔적이 남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뭐 KPTI 같은 걸로 해결이 됐고, 이거는 사실은 완화하기가 되게 쉽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그다지 비용을 그다지 많이 안 들이고 완화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비용이 있긴 한데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거는 되게 쉽게 완화하는데, 사실은 나머지 이제 스펙터 변종들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완화가 불가능하다. 아더 뭐 더 익스큐션 자체를 빼버리지 않는 이상은 아예 완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텔에서 이 구체적인 어떻게 완화를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인텔에서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완화들이 그렇다시피 이제 배리어를 몇 개를 추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되는데, 그림이 아니라 다이어그램을 잘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그 경계를 넘어서 이 프레딕션이, 그러니까 그 뭐였더라? 그 추측적 실행, 예측적 실행이 되지 않게 하는 이 배리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BTB라고 하는 이렇게 위에서 말했듯이 이제 브랜치 타겟 버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막는 배리어 역할을 하는데, 이제 리턴 트램폴린, 레드폴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 작동하냐 하면요. 근데 그 리턴이 RET가 결국에는 이제 RSV만 사용하잖아요. 이것만 사용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BTB라는 어떤 분기 타겟 버퍼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대신 사용을 했어요. 이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이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베리어를 이 명령어 사이에 두면 그 이제 인다이렉트 브랜치들, 그러니까 어떤 콜이나 뭐 점프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BTB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RBRS라고 하는 것들은 얘는 이제 모드예요. 얘는 위에 것들은 이제 일회적 그 배리어라다면, 얘는 이제 콘텍스트 스위칭 같은 데 사용되는 일회적 그 배리어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제 권한 이제 링을 오가는, 그러니까 뭐 시스템 콜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인다이렉트 브랜치에 대한 어떤 투기적 실행을 방지하는 모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인다이렉트 브런치는 이거를 사용한 공격들은 이제 스펙터 베리언트 2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원래 명칭은 이제 어 브랜치 타겟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악용할 수 있냐? 여기 이 세 개를 주로 악용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뭐 이 보면 BTB, 그러니까 브랜치 타겟 버퍼라든지, 아니면 브랜치 히스토리 버퍼라든지, 아니면 이제 리턴 스택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다룰 거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인터랙티브 브랜치들을 사용한 이제 스펙터 공격들을 이제 베런트 2로 묶을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해서 2로 다 묶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대강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아무튼 그래서 완전한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것들은 어떤 근본적으로 이 CPU가 동작하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하는 완전한 방식이 존재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슈퍼스칼라의 어떤 중복 유닛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퍼 스레드라는 것들을 도입했잖아요. HT라고 하는 이제 하이패스 뭐 스레드 레벨 뭐 병렬성 뭐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들 이 하이퍼 스레드 간에 이제 그 투기적 실행을 방지하는 것들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는 코어 안에서 이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퍼 스레드끼리 경유가 또 필요하겠죠. 사실은 이거를 IBRS를 키면 이것도 자동으로 이제 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다른 변종들도 한번 볼게요. 네, 베런트 1을 보면 이건 사실 뭐 에어펜스 같은 걸로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덱스 마스킹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완전 방어는 어렵다. 계속 말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스펙터는 완전한 방어가 어렵다. 완전한 방어가 어렵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사실 충분할 것 같고, 뭐 베런트 3는 이제 멜트다운 했잖아요. 그 베런트 4는 이제 로드가 의존성 있는 이전 스토어를 무시하고 투기적으로 참조. 그러니까 이 로드가 있고 스토어가 있고 다시 로드가 있다 쳤을 때, 그러니까 이 스토어가 이제 커밋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로드는 이전에 있는 그 로드 그 메모리 값을 참조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투기적으로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이제 나타나는 어떤 스펙터 취약점을 이제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방어할 수 있는데, 뭐 아예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에러패스를 또 쓰거나 아니면 스페큐레이티브 스토어 바이오스 디스에버를 켜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뭐 스펙터 베리언트는 이 세 개 변주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 다 이 세 개, 뭐 세 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그 보면 컨디셔널 브랜치하고 아니면 인더렉트 브랜치하고 마지막으로 스페큐레이티브 스토어 바이패스, 세 가지의 변주인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점은 이런 이제 방어 조치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너무 극적으로 막 완전히 수정해야 거나 하지 않고 완화 조치가 자동으로 이제 추가될 수 있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방어할 수 없으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완전히 포괄적인 하드웨어 수정을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됐던 거는 이런 조치가 자동으로 추가될 수 있는가, 이게 거의 하드웨어 변경 사항이 거의 없이 자동으로 추가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것 같고, 사실은 그 우리가 이 취약점이 발견된 이후로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가능한 게 이제 마이크로 코드라고, CPU가 사실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잖아요. 요즘 CPU는 마이크로 코드로 프로그램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존의 하드웨어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그런 완화 조치들이 사실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이제 그 로드 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어떤 여기 이거를 스펙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동기화 프리미티브잖아요, 기존에 있던. 근데 이걸로도 이제 사실 완화가 가능하다는 거는 재밌는 지점이죠. 근데 이걸로 완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리어를 추가한 거는 이 펜스 자체가 성능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밀한 배리어 추가함으로써 성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암 같은 경우에도 ISB라고 하는 뭐 인스트럭션 싱크로나이제이션 베리어라고 하는 ISB라고 하는 동계 베리어들로도 이 스펙터를 완화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베리어들을 추가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베리어들은 포괄적인 베리어들은 성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만 몇 가지 것들만 베리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베리어들을 추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텔에 대해서는 한번 봤어요. 인텔은 이런 완화 조치를 사용했다. 그다음에 이제 암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암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게도 이제 이노드 익스큐션을 하는 몇몇 패밀리, 그러니까 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약점이 없어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패밀리 A에 대한 이제 기능 사항인 거고 8.5 이후에 추가된 기능 사항이에요. 이거 암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인텔보다 좀 더 명시적인 배리어가 딱 드러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설계 철학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배리어들 제가 이제 이 베리언트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CSDB라고 하는 배리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SSBB, 뭐 PSSBB라는 배리어가 있고, 이제 뭐 브랜치 프레딕터 인베리데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보기, 뭐 얘는 이제 자동으로 추가되는 보기 있다. 콘텍스트별 브랜치 프레딕터를 격리하는 어떤 그 플래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위에서 다 이 이름 그대로라 너무 이름 그대로 작동한 애들이라 굳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암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 또 멜트다운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핵심 메커니즘이 뭐였죠? 익셉션 이전에 이제 커널 메모리 액세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인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최적화였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최적화였는데 사실 그게 이제 취약점을 작용한 거겠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두 가지 이 플래그들을 통해 가지고 권한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서는 이제 축적 실행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셉션 이전에 이제 이 메모리 권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읽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인텔에도 사실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 인텔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베리언트 3, 그러니까 멜트다운을 여주 취약했던 이유는 권한 검사 타이밍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래는 SSBB에 대한 몇 가지 예시인데요. 앞에 이제 사실은 쉽잖아요. 이제 그 베리언트 1하고 2는 사실 되게 직관적이에요. 뭐가 이제 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베리언트 4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추가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코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여기 스토어가 있고 로드가 있고 또 로드가 하나 더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명령어하고 이 명령어는 둘 다 동시에 실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로드가 스토어 되기 전에 이제 동시에 실행돼요. 왜냐하면 이 어떤 의존성 검사는 제가 맨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타이밍이 굉장히 뒤에 있어요. 파이프라인 후반에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제 실행을 하고 본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먼저 실행되고 나면 이제 투기적으로 이전 데이터 아직 스토어 정의 때문에 그 X2에 대한 이전 값을 로드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 아래 것도 바로 투기적으로 같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로드 값으로 이제 캐시에 로드가 되겠죠. 접근을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SSBB라는 배려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어 투 로드 포워딩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최적화 기술을 방지를 하고 파이프라인 앞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까지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에 대해서 다 봤고 이제 스택에 대한 것도 이제 또 다뤄봐야 되겠죠. 근데 이 논문의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스펙터 리턴스라고 하는데 네, 논문인데 제목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볼드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RSB를 사용한 이제 취약점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이 RSB라고 하는 리턴 스택 버퍼라는 것 자체가 이 X86에서만 명시적으로 있는 그 아키텍처적인 부분인 거기 때문에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 레벨에서 이제 링크 레지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암에서도 이제 이런 그 어떤 RSB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 구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키텍처 상에서 그것들을 이제 어떤 구현한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의 가장 큰 이제 활용 그 취약점이 뭐냐면요. 이 미스스펙큐레이션, 그러니까 그 리턴 스택 버퍼와 실제 스택의 불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스택의 리턴 어드레스를 변조함으로써 이 RSV에 있는 그 스택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 스택에 있는 이 프레임 하나 지워버리면 RSP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RSP에 있는 그 리턴 어드레스로 이미 투기적 실행을 한번 하기 때문에 실제 리턴 주소는 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투기적 실행된 주소에 데이터를 스택에 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코드를 보면요, RSP는 그대로 있겠죠. 이 CPU 내부에 이 컨텍스트가 그대로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텍의 프레임에서 리턴 어드레스를 제거한다는 코드를 지금 볼 수 있겠죠. 지금 팝을 지금 해가지고 리턴 어드레스 제거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 이 코드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는데 간단히 보면 실제 반환 주소는 23라인인데 그 17번째 라인으로 투기적 실행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가젯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제 시크릿 기반으로 캐시 사이드 체인을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RSP 리피어 아니면 서퍼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RSP를 어떤 아무런 값이나 그냥 다 채워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사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X86 커널 같은 걸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내부 값을, 그러니까 CPU 내부 값을 변경하기 위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인스트럭션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X864의 리얼 모드 전화에서 CS 세그먼트 레지스터 소개하기 위해 뭐 점프를 하는 경우가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반대로 암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명시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어요. 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약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 아래 논문에서도 암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하지 않고 X86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까먹고 위에서 이거를 내용을 말 안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내부 버퍼의 캐시가 컨텍스트 스위치 대 성장 이후로 플러시되지 않아서 동일 프로세서가 아니라 프로세스예요. 인플레스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외부 프로세스 아도 플레이스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러시가 성능상 이유로 중요한 거죠. 성능상 이유로 플러시되지 않아서 내부 이제 어떤 이런 버퍼들이 뭐 브레타이 버퍼는 히스토리 버퍼라든지 패턴 이런 버퍼들이 플러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TLB는 이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운 게, TLB는 컨텍스트 스위치 때 플러시가 무조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자유롭다 볼 수 있고, 뭐 브랜치 프레딕션은 시설계 자체 정보를 유출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완전한 스펙스 완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요하게는 이제 KSLR, 스페셜한 부분, 그다음에 KPTI 하드웨어 부분, 이제 뭐 EBP, BPF, 샌드박스 등 커널에 관련된 건 다루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다루려고 제가 따로 빼놨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채널을 어떻게 해서 멀티코어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면 브랜치 프로젝트는 코어별로 경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스택 관련이라 말하고서 너무 넓게 다뤘는데, 스택도 결국에는 메모리 세그먼트의 일종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다. 그다음에 이거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성능 문제로 비명시적으로 공유한 것들이 문제예요. 캐시나 메모리는 공유하지만 실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섀도우, 펜스, 배리어가 얼마나 명시적 경계라는 비슷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의 이론적 가능성과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우리가 멜트다운 때 이제 엄청나게 와 이거 막 끝났다, 와 큰일 났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우리가 어떤 사이버 공격이 되게 심각하게 보고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이론적 가능성과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는 조금 다른 문제 같고, 이런 것들은 항상 멸시하면 들 필요 없어. 우리가 너무 오버 엔지니어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계속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걸 말했는데, 속도와 보안은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절대 양립 불가능하고 항상 속도를 포기해야지 보안을 할 수 있고, 보안을 포기해야지 속도를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보안에 대한 것들을 스택을 중심으로 다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특히 이제 리눅스에 대해 다룰 건데,
이제 이제 뭘 다룰 거냐면 스택 오버플로우나 인터럽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리눅스 코드를 보면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영상, 이제 이번 영상도 아주 길겠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